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정원수입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그 억양 구조를 구명해내는 운율법 연구에 열과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물리적 실제로서의 인간 말소리 문장의 기본 운율 단위인 한 박자 리듬골들 30개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리듬골들이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음악의 작곡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이 리듬골들이 개별 언어의 심층 기저형을 어떻게 형성하며 이 기저형이 심리적 실제인 표면 억양형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구명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언어 이론을 정원수 한글 운율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정원수 한글 운율법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지구촌 75억 명의 인류가 사용하는 약 7,000종의 모든 인간 언어들의 물리음성학적 억양구조 및 그 파동 함수 이론을 온전히 밝혀내고 나아가 우리 훈민정음이 인류의 공용문자 즉 온누리 한글이 되고 우리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여 인류의 새 미래 문명을 개척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어 습득과 과정과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 세계 언어학, 뇌과학, 심리학계의 연구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특히 외국어는 어릴 때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 오리나 고양이, 소, 원숭이 같은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만이 내 속에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나는데 언어 뇌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의 절정을 이루며 10세 전후한 나이가 되면 그 발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2, 3세가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여 5, 6세가 되면 직관을 통해 자기 모국어에 대한 완벽한 문법 지식을 갖춥니다. 어휘는 서술 기억, 즉 사고, 사건 등 흔히 암기한다고 하는 단순한 기억으로 뇌의 척두엽을 활용하고 이 부위에 저장됩니다. 어순, 문장 등은 절차 기억, 즉 운동 기억이라고 하는데 운동, 즉 축구나 농구, 골프,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과 악보를 통한 악기 연주 및 노래 부르기 등 몸으로 체득하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기억을 말하는데 이 기능적 훈련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이 절차 기억으로 뇌의 기저해, 소뇌, 전두엽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좋은 학습 환경에서 자극과 성취 동기가 강할수록 어휘와 문장은 뇌에 잘 저장되며 어휘와 함께 운율악보가 제공된 문장들 약 10,000개 정도를 잘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모국어를 말할 때 어순 문장 등은 절차 기억을 활용하지만 외국어를 말할 때의 어순 문장 등은 서술 기억을 활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은 대체로 문장을 단순 암기를 통해 서술 기억으로 자리 잡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외국어를 구사할 때는 절차 기억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제 문장의 운율악보를 통해 절차 기억시키는 교수학습법 정원수 한글 운율법이 충남대학교 온누리 한글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이제 훈민정음은 인간의 언어들을 적기에 가장 훌륭한 과학적 음절 표기 문자이므로 인류 통일 문자가 되고
운율 자질이 문장의 의미 구별에 비변별적이라서 우리 한국어는 마음 놓고 배우기가 쉬워 영어를 제치고 인류 공용어가 되는 날이 곧 온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 정원수 한글 운율법과 한글 문명론에 대해서 약 30분 정도, 40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개의 외국어를 잘 배워서 미래의 훌륭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연구한 운율법 이론과 한글 문명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종대왕이 채말리 등이 반대 상소문을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을 올렸을 때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엄은 무엇인지, 자문은 몇이나 되는지 알기나 하느냐? 설총이 이두를 만든 것도 곧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업문도 역시 백성을 편안케 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설총이 한 일은 옳다고 하고 너희 임금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지금부터 571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셨습니다. 그때 반포하시면서 만든 책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네. 버트란트 러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누럴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열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들은 새롭게 개발한 한글 운율법 이론과 한글 문명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이론으로 외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성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글 운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복층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음, 모음, 반모음이라는 3음소가 모여서 어떤 의미를 띠는 음절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청의 음절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의미를 띤 음절 위에 2층에 운율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운소라 해갖고 고저, 강약, 음장을 드러내게 하는 운율 3운소가 얹혀서 이렇게 말은 운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율이 일정한 리듬 단위에다가 얹혀서 운율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운율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리듬골들, 한박자 리듬골들 30가지를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과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뇌과학자들 그들이 뇌의 구조, 우리 좌뇌가 언어를 관장하는 부위가 좌뇌인데요. 좌뇌의 구조에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고 브루카 영역이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을 거쳐서 브루카 영역으로 가는 상부 통로가 리듬을 관장하는 부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요, 듀커대와 MIT 뉴욕대 교수들이 상부 통로가 리듬을 관장하는 부위라는 걸 밝혀냈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언어의 리듬을 구성하는 박자 리듬 꼴들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언어뇌는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띤 소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우리는 1음절 이상의 단어들의 목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일정한 어순에 따라 가지고 발화를 하면서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그 작은 생각의 그 입자와 소리의 입자가 이렇게 중첩이 돼 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리에 저장된 언어가 바깥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을 언어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의 입자와 그 소리의 입자가 이렇게 얽혀서 입 밖으로 나오면서 물리적인 소리를 말한다고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언어의 리듬을 관장하는 그 베르니케 행역에서 부력 행역으로 가는 상부 통로의 상부 통로가 리듬을 관장하는 부위를 밝혀낸 것이 미국의 언어학자들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소리의 리듬 단위로 이렇게 해뒀더니 내 그 부위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그 논문입니다. 리듬을 관장하는 부위를 미국 학자들은 밝혀냈지만 저희들은 리듬을 구성하는 박자 리듬 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운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띤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 자음과 모음, 반모음 이런 것이 서로 모여서 음절을 만들게 됩니다. 음절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복잡한 그 구조의 음절이 만들어지면은 그 음절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단순한 4가지 종류의 음절들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음절들이 서로 길고 짧은 음절들이 모여서 박자 리듬꼴을 만들어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리듬이란 것은 이제 박자가 이렇게 모인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이렇게 인간의 말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음절식으로 적을 수 있는 글자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 10월 9일에 반포를 하고 우리말 우리 글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 해갖고 자음, 초성이 17자입니다. 저 기역 있죠. 기역은 아음이니 여군자 초발성, 그 다음에 키역, 이영, 그 다음에 이거 아음이죠. 그 다음에 디귿, 티읕, 니연, 그리고 비읍, 피읍, 미음, 순음이죠. 그 다음에 치음에 지읒, 치읒, 시읒 이렇게 해서, 그리고 후음에 여린 히읗, 히읗, 이영 이렇게 해서 반설음, 리얼, 그 다음에 반치음, 삼각형, 그렇게 해서 17자의 훈민정음을 초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의 글자로 11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에서요. 아, 의, 이,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아, 의, 이, 오, 아, 우, 요, 야, 유, 여 해갖고 11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성의 17자를 만들고 중성의 11자를 만들어서 28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28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글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종성은 초성을 다시 갖다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가지고 음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음절을 만들면은 그 음절에 의미가 실려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초성 17자와 중성 11자, 그 다음에 종성은 또 초성을 쓰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글자들이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처음에 17자, 11자, 받침은 뭐 많이 안 써있죠. 옛날에. 근데 이 초성이 이렇게 유니코드, 이걸 유니코드 한글표라고 합니다. 초성이 125자까지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이 11자에서 94자까지 확대가 됐고, 종성이 보통 8자 정도, 한 뭐 20자 정도 쓰던 것들이 확대가 돼가지고 137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을 곱하기를 하면은
160만 9,750자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가 현대 한글이라고 부르죠. 한글은 주시경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큰 글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글 유니코드가 21세기에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는 세계 문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현대 한국어를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우리 지금 초성이 19자가 있으면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역, 티읕, 피읕, 피읕,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19자죠. 그 다음에 아에, 야에, 어에, 여에, 오에 해가지고 중성이 21자고 받침이 27개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하면은 11,172자까지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를 컴퓨터로 해갖고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세종대왕에서 만드신 훈민정음, 한글이 우리말만을 적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중국어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 한자를 쓰고 있는데 저 중국말을 우리 한글로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를 다 한다 해도 한 3,000자 정도만 쓰면 충분합니다. 성조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도 뭐 한 5,000자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어의 그 심리적 음절과 물리적 음절 표기를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 지금 세계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는 알파벳으로 적죠. ABCD. 알파벳은 이렇게 쭉 나소리를 나열하는 방식인데 우리 한글은 이렇게 묶어서 초성, 중성, 종성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에 필요한 약 11,286글자까지 다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를 보세요. 독일어라는 언어, 우리가 꼭 그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언어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적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라는 언어를 이렇게 한글로 다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약 5,000자 정도 이상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를 또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왜 한글로 적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한글이란 문자로 어떤 언어든지 간에 다 표기를 해야 된다. 우선 표기를 하고 그 언어의 운율을 표시해 줘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외국어들을 한 10여 종 정도 10개 이상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알아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어, 현대 러시아어에 적는데 한 2,000자 정도, 2,700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어 한글을 우리가 또 다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힌디어입니다. 오늘 우리 우르바시 연구원이 이따 영어를 말해주러 왔는데 인도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아주 자기 모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러한 힌디어,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힌디어 이 말들을 유창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는 굉장히 글자가 이 힌디어와 아랍어는 글자가 어렵습니다. 배우기가. 근데 그 힌디어와 아랍어를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주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어. 터키어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터키어는 한때 제국을 만들었던 민족이고 돌궐족이라 해갖고 터키 민족은 우리 민족하고도 상당히 그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우리와의 어떤 형제 민족, 만주족이라든가 여진족들, 터키, 몽골족 전부 다 옛날로 가면은 다 우리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어를 우리가 어순도 같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어. 베트남어는 한자 문화권의 언어인데요. 중국어하고 일본어, 베트남어를 우리가 한꺼번에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적는데도 한 3,000자 정도의 그 음절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언어들을, 이런 외국어들을 어릴 때부터 그 발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훈민정음으로
완벽하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의 발음을 음절식으로 적어줘야 되고 그 말의 단어와 문장의 운율을 음표로 표시해줘가지고 리듬과 운율의 정보를 잘 알려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빨리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을 가지고 그 언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있죠. 그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를 적으면 됩니다. 한국어의 10개 단모음 체계, 중국어 7개, 영어의 11개, 일본어의 5개 단모음 체계를 우리 한글로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에 대한 표입니다. 자세히 잘 안 보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초성과 종성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의 표를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말을 적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발음을 해주려고 우리 연구원 중에 예춘희 선생님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친구야, 다음 주에 너는 어디 가고 싶니?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朋友，下个星期你想去哪儿？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我想去韩国。 예, 잘 보면요. 친구야, 다음 주에 너는 어디 가고 싶니?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은 이렇게 박자 리듬의 결합이니까 중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말은 이 평요하는 이 말에 이렇게 성조가 얹혀가지고 이성이 얹히고 여기는 이제 경성이 됩니다. 샤, 하자가 샤 그럽니다. 샤에 사성이 얹힌 거고 이건 경성이 얹힌 거고 싱치, 성기, 별성자 기약할 기자에 일성이 얹혀가지고 이렇게 리듬을 탑니다. 그러니까 朋友, 下个星期你想去哪儿? 我想去韩国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한글로 써주고 그 언어의 운율을 리듬과 운율을 음표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 세상의 모든 언어를 우리 한글이란 문자로 표기를 해주고 그 언어에 얹히는 이 억양, 즉 운율이랍니다. 운율과 리듬을 음표로 표시해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를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휴대폰에 이런 휴대폰에다가 그것을 입력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영문자, 그러니까 로마자 이걸 중국에서 병음자모라 그래요. 한어 병음자모인 PENGYOU를 치면은 여기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요를 치면 여기 튀어나오게 하거나 그냥 바꾸지 말고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를 쓸 수 있는 한글,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중국어의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잘 못 읽고 문자도 못 보내는데 한글로 쳐서 저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내가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개의 언어를 우리 한국어를 한글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어 말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힌디어, 아랍어, 터키어, 베트남어. 우리가 이걸 세계 주요 12개 언어라 그럽니다. 인류의 75억 인구가 사용하는 약 7,000종의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언어 12개가 한중일, 영덕포스, 러인아트베 이렇게 12개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한글로 다 적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을 한글로 써주는 겁니다. 단어를 써주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들 때에 문장을 한글로 써주고 그 리듬과 운율이 있잖아요. 언어는요. 그죠? 그러면은 그 리듬과 운율을 음표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과라 하잖아요. 그죠? 사과. 반박자 정도는 사과.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사과를 뭐라고 하나요? 한번 발음해 볼래요? 사과? 苹果， 한 번 더 해보세요. 苹果， 비잉구어. 비잉구어라는 단어를 보면요. 비잉구어 해갖고 단장단단에 한 박자 리듬의 그 운율이 미솔 미도 정도 이렇게 되는 발음을 합니다. 비잉구어. 그러면은 사과를 비잉구라고 한다고 이렇게 비잉구라고 써주고 운율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다 아시죠? 영어는 애플, 그죠? 애플.
일본어는 링고, 그다음에 독일어는 아펠 그렇게 합니다. 프랑스어는 뽐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음을 어떻게 발하는 것인가를 한글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두 박자 리듬의 운율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这是苹果，这是苹果，这是苹果. 한 박자 한 박자 하고요. 이렇게 이게 한 박자 리듬의 문장이랍니다. 일본어는 고레와 링고 데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평판형을 만들고 두 번째 운율형도 평판형.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this is an apple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어는 das ist ein Apfel. 그다음에 프랑스어로는 c'est un pomme 이렇게 말합니다. 힌디어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가세요. 이것은 사과입니다. ये सेब है.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저 말을 한글로 써주고 리듬을 그려가지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힌디의 문자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자를 가르치면 안 돼요. 중국어도 한자를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발음을 한글로 다 써주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공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과가 뭐 지금 모래사자에다가 과일 같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한글로 먼저 공부를 하고 도서관, 뭐 문명, 현대 문명 한글로 쓰고 나중에 한자로 배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어든 일본어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면은 아이들은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하나를 갖다가 100개 문장을 가르치는 거하고 10개 문장에 10개씩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우리 한글로 다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힌디어 어떤 언어든지 간에 문자가 없는 언어는요. 소수민족이 한 5,000종이 넘습니다.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의 5,000종의 언어를 쓰는 사람의 인구가 15억이 넘어요. 지구상에요. 그들의 언어를 전부 우리 한글로 갖다가 다 써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리듬이 뭔가? 리듬골이 뭐고 리듬골이 모여서 박자를 리듬을 만드는 거대요. 박자 리듬골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리듬골로 이렇게 어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언어들을 어떻게 표기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한글 리듬 법칙, 이제 운율 법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모음하고 자음하고 반모음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음절을 만듭니다. 음절을 만드는 그 음절이 음악에서 하면 비트에 해당합니다. BAT, 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한글 리듬 법칙은 자음 모음이 모여가지고 음절 박을 만드는 것을 1단계 한글 리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단계 한글 리듬 법칙이라는 것은 음절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단어는 1음절 이상의 단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1음절 이상 1음절 단어든 2음절 단어든 3음절 단어든 또는 1음절 단어들끼리 쑥 문장에 합해지면은 서로 이렇게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단계 한글 법칙은 뭐냐면 한글 리듬 법칙은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있던 음절들이 다시 옆에 있는 음절과 어울려갖고 박자를 만듭니다. 박자를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절이 비트가 모여서 타임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2단계 한글 리듬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새 할 때 한 박자입니다, 저게. 새, 오리, 부엉, 기러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한글 리듬 법칙은 한 음절 이상의 글자들이 서로 모여서 한 박자 리듬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박자 리듬골 1박, 비트가 하나죠, 그죠? 한 박이 한 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개 비트, 그러니까 박이 2개가 모인 거죠, 그죠? 2개가 모여서 역시 한 박자, 원타임을 만드는 겁니다. 2박 한 박자 리듬골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말로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문명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한글이 세계화가 되고 한글 리듬 이론, 한글 운율법 이론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 세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가 찾아낸 리듬골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다 이름 붙였습니다. 오리, 장기, 부엉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삼박 한박자죠. 잘 보세요. 우리가 독수리라는 발음할 때 독수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박자가 이게 여기 8분음표가 되는 셈이죠. 여기 16분음표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독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박자 리듬골을 만드는데 삼박 한박자에서 원형 리듬골은 종달새입니다. 종달새가 첫 번째 음절이 길어지면서 장단단 박자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길어지면 비둘기가 됩니다. 비둘기. 기러기는 세 번째가 길어지면은 기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독수리, 비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러기, 종달새. 종달새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박 한박자 리듬골이 4개가 됩니다. 잘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찾아낸 이제 그 리듬골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박 한박자 리듬골은 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원형 리듬골은 어느가 될까요? 해오라기가 되겠죠. 그죠? 해오라기에서 첫 번째가 길어지면 딱따구리가 되고, 두 번째가 길어지면 쇳덤부기, 세 번째 음절박이 길어지면 집비둘기, 네 번째 음절박이 길어지면 흰물대새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개의 사박 한박자 리듬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제 4비트 사박 한박자짜리로 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이제 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같이 한자 문화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정 이렇게 쓰는데 애정, 반박자를 만드는데 일본 사람은 아이조 합니다. 평판형을 만들어서 밑솔솔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라 하다가 애가 된 게 한 300년 전부터 애가 됐고요. 일본 학사 사람들은 아직도 아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아이, 여기에 성조 이성이 얹히면서 음절이 분할되는 겁니다. 음절이 분할되면서 물리적인 소리가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아이조 하는 거죠. 중국어로 한번 해볼래요? 爱情 예, 한 번 더. 爱情 아이칭. 그러니까 중국어는 사성이 얹히면서 여기에 사성이 오면서 아이칭 이렇게 아이칭으로 4개 음절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띠는 음절들이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일본어와 중국어는 한자어는 이렇게 음절 분할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단어들을 거의 다 발음이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말을 한글로 쓰듯이 일본말하고 중국말을 한글로 써가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그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를 띤 단어나 문장은 반드시 운율이 있다는 얘기죠. 리듬이 있는 운율인데 운율 하면은 벌써 어떠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그 말소리의 높낮이 강세의 그 곡선 억양 그걸 우리가 운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골들이 어떤 언어를 억양을 만들 때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것에 강세 언어는 강세가 오고 성조 언어는 성조가 와가지고 아주 리드미컬한 운율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낮이와 강세가 있는 운율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반박자가 또 있습니다. 반박자 리듬골들. 그래서 반박자는 대부분 이름절 단어들이 반박자를 만듭니다. 어떤 인간의 언어든지 간에요. 그래서 반박자 리듬골에 대해서도 내가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그 벌레들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박자 리듬골들은 단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어의 운율을 분석을 할 때 반박자 리듬골로 분석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반박자 리듬골들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인간 언어에서는 한 5개 이내로 반박자 리듬골을 갖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리듬 법칙이 뭐냐? 그럼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문장을 만들 때에 우리가 그 강세, 그러니까 영어는 강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강세가 오면서 1강세, 2강세, 3강세, 4강세가 오는 거고 성조 언어는 1성, 2성, 3성, 4성이 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절에 그게 오게 되면은 운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면 운율형을 만드는 그 법칙을 우리가 3단계 한글 리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국어 문장들을 이제 뭐 이 문장 저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我想买去往返首尔的机票。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그러니까 나는 사고 싶어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요.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리듬을 만들죠, 그죠? 거기에 성조가 얹혀가지고 아주 그 운율이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하는 문장의 운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본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이런 많은 일본어 문장들을 전부 운율 분석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 문장, 고코니와 세카이주노 료리누미세가 아루토이테모 이ですね. 오히루나라 라멘 소바, 우동과 돈부리모노, 대쇼쿠 란치, 서시나ですかね. 오야코 돈부리와 니와토리토 타마코데 오야코토요 와크 됐어.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어는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리듬과 운율 법칙에 따라서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국민교육 헌장 옛날에 그 문장을 분석한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아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다. 가능하죠, 그죠? 모든 인간의 언어는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듬과 운율을 음표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우리는 노래를 보고 악보를 보고 노래를 배웠듯이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제가 직접 그 실용교육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가고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 영어 선생님. Hi everyone. Hi everyone 이렇게 합니다. Hi everyone. 다시 한번. Hi everyone. 네. 나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정예슬입니다. I'm your teacher 정예슬. 해보세요. 시작. I am your teacher Jung Eso. 예, 이런 식으로 영어라는 언어가 요 단어들이 쭉 합하면서 1강세, 2강세, 1강세, 2강세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내가 대통령 한번 이름 넣어봤고요. Welcome to Seoul 이렇게.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1강세가 오고 여기에 2강세가 오는 겁니다.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말들을 이렇게 리듬 분석해 주면은 이 언어들을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과 운율의 이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한글로 표기해 주고 그 언어의 리듬과 운율을 음표로 표시해 줘서 좋은 교과 과정을 그 외국어 융복학 교육 과정을 만들고요. 특히 제가 지금 요 직청 직해 법칙을 마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순이 다르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그 원어 영어를 예를 든다면 영어의 어순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게티즈버그 연설문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4분의 6박자 리듬인데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80하고도 7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명제에 봉헌된 새 나라를 이 대륙 위에 세웠습니다. 그 말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요.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discont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irec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직청직해 법칙이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한 박자에 한 박자나 두 박자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의 그 언어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0하고도 7년 전에, 그러니까 Fourscore and 7 years ago 하면은 80하고도 7년 전에 Our fathers brought forth. 우리 조상들은 탄생시켰어요.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이 대륙 위에 새 나라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바로. 두 개씩 또는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함수관계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직청직해를 하는 훈련을 시키자 이거죠. 그때 리듬과 운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예를 들어서 수식하는 문장이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로 대터절이나 그 관행절을 빼갖고 뒤로 가버립니다. 수식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우리말 어순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ourscore and 7 years ago 이거는 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그죠?
80하고도 7년 전에 Our fathers brought forth, 우리 조상들은 세웠어요. This continent, 어느 nation, 이 대륙 위에 새 나라를 바로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Conceived liberty. 그러니까 Conceived liberty라는 문장이 사실은 어느 nation을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그 나라는 자유수경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onceived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봉헌되었는데요. 명제에 이렇게 또는 명제에 봉헌되었는데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 명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툭툭툭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직청직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따 영어 시간에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자 그러면 게티즈버그 연설문 이게 교과서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데요. 이 문장들을 전부 운율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말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Foursqua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ation, conceived and liberty, and get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know and do.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war. 그러면 원어민하고 그 말을 들어가면서 운율 분석을 하면서 영어 선생님은 그 문장들을 전부 운율 분석해줘야 됩니다. 독해와 문법, 어휘만 설명하면 안 돼요. 듣고 요 말이 몇 박자의 리듬을 만들고 어떻게 바로바로 직청직해를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악보 보고 하잖아요. 그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악보를 보고 문장의 운율 악보를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말하고 읽고 받아쓰고 쓰고 하는 훈련을 해서 완전히 내 머릿속에 기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이 문장을 이렇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우리는 전부 리듬 운율 분석을 해줘갖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창하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초등학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유창하게 여러 개 외국어를 잘하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래를 배우듯이 우리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운율 분석해서 이렇게 운율 악보를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말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랍어를 제가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렵죠, 그죠? 이 말을 다 리듬 분석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문장을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이건 힌디어를 아까 적은 겁니다. 가, 카, 까, 가, 하, 나, 마, 앙, 다, 타, 따, 다. 한번 발음 잠깐 들어볼래요? 저 말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인도 말의 발음을 먼저 한글로 써서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Ga, ka, ga, ga, ha, na, ma, ang, da, ta, ta, da. 또. Ra, la, va, ya, da, da, ta, da. 번스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음에. Ba, pa, ba, ba, sha, sa, sha, ja, cha, cha, ja, 냐. 이렇게 해갖고 35개의 자음과 12개인가요? 이 모음을 다 익혀야 됩니다. 발음을요. 그런 다음에 그 인도 말을 한글로 다 써갖고 단어와 문장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간에 다 할 수 있고 그 말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특허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노래 좀 들어봤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된다. 새로운 운율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한글 운율법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영어의 문장들, 자 이런 영어 책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재밌는 그 소설책을 여기 한 몇만 개 문장이 되겠죠. 전부 리듬 분석을 해줘가지고 이 책을 수십 건, 수백 건 읽게 해야 됩니다. 읽고 이것을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시켜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그 교육에 혁명을 일으켜보자. 진짜 이
백지영의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사랑하자라는 우리는 극진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이런 외국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한글 운율법을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언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지구상에는 7,000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놀로그라는 건데요. 이 미국의 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어떤 언어를 쓰는 소수민족들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언어들을 로마자로 적어서 그들을 문명세계로 오게 하자고 미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한글로 쓰고 그들에게 우리 한글을 전해줘서 그들이 문명세계로 나오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